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활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활동성의 개념만 살펴보고 실제로 일반 기업들에서 어떤 활동성을 갖고 있는지 실제 숫자를 보여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다트에 가서 다 계산 해봐야 됩니다만 제가 미리 계산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저희 나라의 그 코스피 시장, 그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이고요. 그 상장사들의 각종 회전율 비율을 제가 이렇게 다 미리 계산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활동성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뭐 다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만 한번 제가 보죠. 먼저 매출 채권 회전율별로 오름차순으로 우리나라 상장 회사, 그 코스피 상장 회사들을 나타내 재정렬을 해보면요.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굉장히 현금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현금화 속도가. 자,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먼저 이제 홀딩 컴퍼니들이 있어요. 이제 홀딩 컴퍼니들은 보통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맨 위에 존재하는 다른 회사들의 모회사로 지배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매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원래 이제 그 매출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거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거라서 좀 예외적이고요. 그런 것 말고 이제 산업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좀 그 뭐 건설업이라든지 중화학공업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이런 쪽 회사들이 아무래도 매출 채권 회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두산건설, 금호전기 다 마찬가지고 STX 중공업, SK케미칼, 그다음에 건설업 남광토건, 뭐 뭐 두산건설. 자, 보시다시피 이런 그 큰 헤비스트리 회사들, 헤비 인더스트리, 중화공업 회사들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죠. 왜냐하면 이제 B2B 비즈니스, 그 다른 회사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업인데다가 만드는 그 제품들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를 만들어서 넘기고 그거를 그 값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긴, 그러니까 호흡이 긴 비즈니스예요. 인더스트리 특성상 그러합니다.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말고요. 중화공업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업종상으로 굉장히 매출 채권 회전율이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활동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제약 업종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신풍제약, 삼성제약, 또 여기 보면 중해제약, 그죠? 에이프로젠제약, 명문제약, 뭐 동성제약, 제일약품 등등 보시면은 제약 업종도 매우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죠. 낮은 이유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그 회사 제품이 갖고 있는 그 고객에 대한 경쟁력, 즉 우리 제품을 꼭 우리 회사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짧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야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우리 물건을 가져갈 수 없어. 이런 거죠. 이럴 경우에는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짧고, 즉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점이 좀 떨어져요. 제약업체들이 보통 약을 만들어서 제약 대리점에 납품을 하고 그 대리점들이 이제 큰 병원이나 약국들의
그 약품을 납품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업은 주로 이제 복제약들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된 개발한 약을 우리가 복제해서 만드는 그런 제약업체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병원이나 뭐 약국의 입장에서는 그 약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외국에서 나온 거 복제한 거라 그 약을 쓰나 그 약을 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약회사 대리점들은 이 병원이나 약국에 굉장히 리베이트 많이 주죠. 그래서 그걸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매출 채권 회수 기일도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빨리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제품 가져갔는데 빨리 결제해 주세요. 이게 이제 갑을의 관계에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약자죠. 그러니까 돈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우리 걸 써주시기만 해주세요. 뭐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회수 기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수 기일이 길어진다는 건 회전율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죠. 자, 반대로 그러면 굉장히 매출 채권 회전율이 거꾸로 높은 업종을 볼까요? 높은 업종은 당연히 B2C 비즈니스입니다. B2C 비즈니스. 고객을 바로 상대하는 업종 자체가 매출 채권 회전율이 아주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 B2C, 우리 같은 고객을 바로 상대하는 업체에서는 외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강원랜드 가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상으로 돈을 꿔서 도박을 할 수 없죠. 절대 안 됩니다.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고요. 뭐 이마트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트 가서 외상으로 하시나요? 아니죠. 다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죠. 롯데 하이마트, 뭐 NS 쇼핑, 호텔 가서 외상으로 하시나요? 다 현금이나 카드로 그냥 긁죠. 항공사 마찬가지고 현대 홈쇼핑, 광주 신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통업은 보통 B2C이기 때문에 B2C 비즈니스는 매출 채권이 매우 작아요. 매출 채권이 작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 작으면 그쵸?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기 때문에 회전율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유통업 말고 제조를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이제 넘기는 그런 경우, 보통 이제 제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유통회사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조회사한테 넘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매출 채권이 존재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거래를 하게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매우 높다. 즉 회수 기간이 매우 짧다. 이건 어떤 의미냐? 아까 전에 제약업과는 좀 반대의 경우예요. 자기 회사의 제품력이 굉장히 뛰어날 때 갑을이 바뀌는 거죠. 야, 내 거를 안 사? 네가? 이걸 꼭 사야 돼. 살 수밖에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 현금 회수 조건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안 주면 안 줘. 뭐 이런 극단적으로는 선입금해 뭐 그래야 내가 물건 줄게.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어 있죠. 이쪽에 위에 나와 있는 많은 업체들 중에 중간중간 있는 그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제품 그 회사의 제품력이 매우 높다라고 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 예를 들면 농심 아시다시피 라면 회사죠. 우리나라 라면 점유율의 한 60%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신라면이라는 걸출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을 제조하고 B2B로 유통업체, 즉 백화점이나 마트나 각종 시장에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런 걸출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뭐 만약에 빨리빨리 지급 안 해주면 우리 신라면 안 줄 거야 이러면은 마트가 거꾸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11.2회, 11.2회 정도 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수, 바로 납품하고 바로 그 다음 달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회전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출 채권 회전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활동성 비율을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 좀 인더스트리마다 특징이 있고 또 각 기업의 제품 경쟁력, 상품 경쟁력에 따라서 그런 활동성 비율, 특히 매출 채권 회전율 같은 것들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수익성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성 비율은 그야말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느냐예요. 이익이라고 하면 아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죠. 순증가분입니다. 이익여금의 순증가분, 단기 중에 이익여금이 얼마나 증가했는가에서 그 순증가분을 이익이라고 해요. 결국은 회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죠.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회사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를 우리가 이제 수익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성 비율은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매출 총이익률은 분모가 매출액이고 분자가 매출 총이익이에요. 반면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분모에 매출액을 깔고 분자에 그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각 단계의 이익을 집어넣어서 그 이익률을 계산한 것을 매출액 이익률이라고 부르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은 이제 다시 복습을 하자면 무슨 뜻이다?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즉 영업이란 이 회사의 목적 사업, 원래 목적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1년 동안 내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비율이죠. 목적 사업에서 1년 동안에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니까. 그래서 이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위에 있는 매출액 총이익률은 굉장히 업종마다 다양하고요. 그 인더스트리 특징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와 회사를,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총이익률을 갖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 이 회사가 이 회사보다 매출 총이익률이 더 높다 낮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맨 밑에 있는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단기 순이익인데, 이건 이제 뭐에 영향을 받냐 하면 영업 외 손익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영업 외 손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업 외 손익은 목적 사업 이외에 그 해에만 아주 특별하게 일어나는, 앱노멀하게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한 이자 비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 비용의 아주 대표 주자가 이자 비용이니까, 그 말은 회사가 차입금을 얼마나, 부채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나 그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인가, 이제 목적 활동에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는가를 나타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매출액 이익률이 아니라 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의 매출액이 아니라 평균 총자본이나 평균 자기자본 같은 재무상태표에 그 자본 항목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자본이익률이라고 합니다. 평균 총자본분의 영업이익, 이게 이제 총자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총자본과 자본 총계를 헷갈리지 마라. 자본 총계는 회계상의 용어로서 그 부채 총계, 자본 총계, 그죠? 그러니까 그 주주 몫의 합을 자본 총계라고 하는 반면에 총자본은
이건 사실은 이제 회계 용어라기보다는 재무관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을 그 합계를 총자본이라고 하죠. 타인 자본이 부채고 자기 자본이 이제 회계상으로 말하면 자본이에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총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자본 영업이익률은 이 보시다시피 평균 총자본이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뭐랑 같냐면 자산하고 같아요. 그래서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고 표현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은 회사가 갖고 있는 총자산을 1년 동안 활용해서 과연 얼마나 영업이익을 내느냐 하는 거죠. 이게 몇 시간 전에 제가 재무 비율의 대표주자들 했을 때 수익성 비율의 대표주자로 제가 꼽았던 거죠. 회사에 있는 총자산을 과연 활용해서 1년 동안 얼마나 이익을 목적 사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죠. 만약에 이 총자산 영업이익률 혹은 총자본 영업이익률이 뭐 은행 이자율보다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건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 회사에다 돈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게 나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밑에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분모는 평균 자기자본, 분자는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매칭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평균 자기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회사에 투입한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이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만큼 투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당기순이익, 즉 다 이자 비용까지 다 제하고 네트로 증가한 이익경험 증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최종적인 이익경험 증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분자와 분모의 매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위에 거는 제가 지워놓고 보시면 위에 거는 자, 평균 총 자본 이퀄 평균 총 자산, 회사의 전체 자산을 이용해서 1년에 목적 사업에서 얼마를 얻어내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위 총자본 영업이익률인 반면에 밑에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또 지어놓고 잘 보이게 지어놓고 보시면 자기자본, 즉 주주들이 이 회사에 투입한 그 자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1년 안에 네트로 주주부의 증가분이 얼마냐, 이익경험 증가분, 네트 주주부의 증가분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그런 수익성입니다. 주주 입장에서의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위에 거는 회사 차원의 수익성, 회사 목적 사업, 그 사업의 수익성. 밑에는 주주의 입장에서의 수익성.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구성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끔 이제 수익성 비율을 나타내는 뭐 다른 교과서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이 분자와 분모를 막 다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총자본 순이익률도 있고요, 자기자본 영업이익률도 있고요. 다 낼 수 있습니다. 그 율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보다 의미가 있는 비율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본이익률 중에는 총자본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그 분자 분모의 관계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이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비율로 가죠. 성장성 비율은 뭐 글자 그대로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예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느냐, 매출액 증가율, 총 자산이 증가하느냐, 총자산 증가율, 이익이 증가하느냐, 이익 증가율. 어떤 항목으로도 증가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부채 증가율도 있을 수 있고요, 매출 채권 증가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으로도 증가율을 만들 수 있고요. 증가율을 만드는 그 공식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숫자에서 단기 증가분, 즉 매출액 증가율을 예를 들면 전기 매출액분의 단기 매출액 빼기 전기 매출액, 이 말은 이제 단기 중에 얼마나 매출액이 증가했느냐 하는 매출액 증가분, 수학 기호로 쓰면 이렇게 델타
매출액이 되겠죠. 이거를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매출액 대신에 자산을 집어넣으면 총자산 증가율이 되는 거고요. 이익을 집어넣으면 이익 증가율이 되는 거고요. 어떤 항목으로든지 증가율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진짜 성장하느냐라는 걸 볼 때 뭐 세부 항목이 증가했냐 줄어들었느냐는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늘 수 있고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숫자들, 그런 아주 세부 항목들, 세부 계정 과목의 증가율보다는 큰 그 구찌의 그런 증가율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영업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총자산 증가율은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이익 증가율은 이 회사의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숫자들이라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의미 있는 성장성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성 비율은 계산이 쉬워요. 수익성 비율도 뭐 계산이 쉬웠고 성장성 비율도 계산이 쉽기 때문에 계산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율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주가 관련 비율을 할 텐데요. 주가 관련 비율은 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뭐 상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한 시간을 구성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